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안녕하세요.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기죄 관련 그 세 번째 에피소드,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못했다고 사기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을 지급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현업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은 역시 민사의 영역인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 형사사건으로 간 경우인데요. 자, 오늘 사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는 거래처가 많으니 물건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육류 공급해주면 대금을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 채무는 25억 원, 다른 업체 미지급금도 굉장히 많았고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해당 육류 판매 대금을, 즉 피해자로부터 받은 육류를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비, 개인 채무 상환용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로써 피고인은 이 거짓말을 해서 이해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했다라는 주장이죠. 네. 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무슨 소리냐, 나는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 니들 말대로 당시 채무도 있었지만 나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도 있었다, 받을 돈도 있었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나는 갚으려고 했다, 편취 목적으로 물품 공급받은 거 아니다, 기망한 사실 없다라고 주장했죠. 자, 이에 법원의 판결, 네,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렸을까요? 자, 기본적인 법리를 설치합니다.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 편취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즉 기망의 이 편취 고의 여부는 그 거래 당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어느 누구도 계약상의 의무, 이행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금지한다라는 거죠. 기본 원리인 거죠. 그 다음, 대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기망행위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형사법의 법리 하에 구체적으로 무죄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판결 이후에 연도별 영업이익의 추이를 판단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변호사가 주장을 했죠. 적극적으로. 이 회사는 2015년 설립 이후에 연매출이 몇십억 이렇게 가면서 그 영업이익은 2023년 코로나로 4%대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약 9%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업 관련 원가 및 판관비 연체가 있었느냐? 이것 역시도 직원 급여나 공과금,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등 전혀 이 판관비, 원가와 판관비 연체한 사실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차용 당시 매입 채무 등의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었죠. 차용 당시에 매입 채무 등의, 그러니까 회사의 부채와 회사의 자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피고인은 물품 대금, 즉 이 물품 공급은 계속적인 계약이 많죠. 수차례 계속적 공급 계약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피해자와 다른 거래처를 포함해서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계속 순차적으로 내지는 일부라도 변제할 노력을 계속 그 변제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몇 퍼센트는 변제했다. 네. 그리고 돌려막기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일반적인 경우다. 이거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방안이고, 그죠? 사적 용도로 등으로 이미 사용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사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은 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무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 이 무죄 판단의 근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 영업이익, 원가 및 판관비, 매입채무 등 부채와 자산의 비교,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것이 장부가액과 실질가액 주장도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거는 재무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살펴보면 특히나 이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경우에는 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 회사나 개인이 지급할 능력이 있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요. 그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의 회사의 상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재무제표나 재무비율, 여기에서도 우리도 매출채권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매출채권이 이 거래처로부터 이만큼의 매출채권이 있고 평균 회수기간은 이 정도 되고 매출채권 회수율, 대손을 고려해서 매출채권 회수율은 이 정도 된다. 그러니 내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 정도, 이 정도로 주장을 해야지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왜 영업이익이 있을까요?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왜 영업이익이 있을까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고, 단기순이익은 이 영업 외수익 비용, 뭐 금융수익, 투자수익, 그리고 자산처분수익 등 일회성 수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회성 이 비용과 수익이 포함되어서 만약에 단기순이익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걸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쟁점이 많이 되다 보니 중요한 내용은 적어도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계원리 정도의 재무적인 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회계 지식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입 변호사들, 어소 변호사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는 것이 우선 들어오면 회계원리 강의 듣고 세법 지식 함양하라는 건데요. 네, 오늘 사건은 물품대금 미지급했다라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받은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사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